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변 총칙을 떠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행위의 여러 유형들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행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8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게 이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위탁매매업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첫 교시에 이제 대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상인의 인적 설비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떤 상인을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어떤 상인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차이점을 해서 개략적을 보고 나가도록 하시죠. 자, 정석적 보조자가 있고 독립적 보조자가 있습니다. 정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장한테, 즉 상인한테 뭐에 된다? 정속이 된다라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이거는 상인하고 정속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인한테 눈치를 보는 거지만 이 사람은 상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속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보면 뭐가 있죠? 상업사용인. 자, 우리가 상업사용인보다 상인의 보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업사용인은 세 가지가 있다. 뭐가 되겠습니까?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 세 사람이 내부에서 이 사람에게 종속돼서, 즉 월급을 받으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한 사람이 상인을 도와준 사람이 이 상업사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외적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3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따진 거죠. 그래서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생각나십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 상인을 대리해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가지고서 가질 수 있느냐? 또 지배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배인에 관해서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상업 사용이라든가 기술적 사용인 전부 이런 사람들보다 상인한테 종속되어 있고 월급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상업 사용인은 대외적인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고 기술적인 상업 사용인이 근데 뭐가 있냐면 뭐 청소부, 운전기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대외적으로 뭔가를 대표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내적으로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하나의 상인이라는 조직 속에서의 어떤 상인의 보조자라고 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뭐냐면 상인의 밖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상인 속에서 이렇게 상업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것과 떠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볼 때 대리상 중개인 이런 사람들은 타인명의 타인계산 이건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개념을 공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부분이기 때문에 종류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준위탁매매인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인하고 독립되어서 뭔가를 상인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리상과 중개인은 동일하게 타인명의 타인계산, 즉 남의 이름과 남의 계산으로 하는 그러한 상인 보조자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상은 특정 상인의 보조자지만 중개인은 불특정 상인의 보조다. 이건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컨대 민사중개인인 부동산 중개업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동산 중개업. 이거는 우리 상법상의 이 중개인이라고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민사예요. 어떤 상인 간에 어떤 해주는 게 아니고 상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부동산은 집을 사러 온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 사람은 민사죠. 민사. 개인 민간인을 위한 그런 중개업이죠. 그래서 민사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아무나 불특정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리상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컨대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삼성화재만을 위해서 뭡니까? 그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대리상은 특정 상인이고 중개인은 불특정 상인이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이 대리상에는 다시 또 나누기를 체약 대리상. 체약은 뭡니까? 계약을 체결시키는 대리상. 중개 대상은
중개만 해주는 대리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여러분들이 상인과 상인의 범주 내에서 내부적으로 제3자에서 대항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과 상인이라는 조직을 떠나서 상인과의 별도의 조직 속에서 상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대리상이라든가 중개인,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인의 내적인 조직이냐, 상인의 외적인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정속적이냐, 독립적이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상인을 대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업사용인은 뭡니까? 아까 이거는 내부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즉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서 상시 계속해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하는 자라고 됐죠. 그래서 거래 대리하면 뭡니까? 이거는 채약 대리상이 되는 거고 중개를 하는 것은 중개 대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상이라는 개념 속에 많은 게 함축이 됐죠.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이것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꼭 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떠한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대리상의 개념 속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정한, 즉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대리 또는 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그 다음에 상시는 계속, 그 다음에 대리상은 상인으로부터 독립한 상인일 뿐만 아니라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 그렇죠?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류는 채약대리상과 뭐가 있다? 중개대리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대리상 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위임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과 대리상은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이건 항상 따라붙는 말이죠. 위임 계약이다 그러면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자,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상업사용인과 대리상을 구별을 하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차이가 뭘까? 대리상은 이 상인이라는 조직에서 독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별도의 조직인데 상업사용인은 이 안에 있는 상인의 안에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상인이죠. 둘 다.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영업을 보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독립하죠. 독립한 상인이고 이 사람은 종속된 영업 보조자입니다. 상인이 아니죠. 위임관계는 위임이고 이건 뭡니까? 고용관계죠. 월급을 받는. 그 다음에 자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 이 사람은 자연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주는 사람은 뭡니까?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은 뭐다? 자연인의 하나다. 보수는 이 사람은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지만 이 사람보다 정액의 봉급을 받는다. 뭐 연봉을 받든 뭐가 됐든 아무튼 봉급의 형태를 받는 거죠. 영업비 부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그 영업을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비용도 스스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기 영업소가 없죠. 상업사용인은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그 영업소가 없고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모두 전부 회사 비용 처리죠. 경업금지 의무. 이 사람은 본인의 영업부류. 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가 금지고,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동종업종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상업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여기 회사에서 직원이 되고, 다른 회사의 직원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리상은 뭡니까? 여러 개의 회사의 어떤 대리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상업 사용인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회사가 신발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 회사의 다른 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신발뿐만 아니라 가방 또는 자동차 모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라든가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동종업종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상은 뭐다?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라든가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 이 사람이 상인입니다. 그쵸? 상인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리상이 되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약의 체결이라든가 중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자, 상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위임 관계다. 따라서 뭐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원칙이다. 그런데 그 밖에도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냐? 첫 번째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말고도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통지 의무가 있다. 즉 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라든가 중개를 한 때는 직접시 본인에 대해서 그것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통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야만 상인이 그 내용을 알겠죠. 이것은 본인을 위한 제도이죠. 당연히 이 대리상의 통지 의무는 본인을 위한 제도로서 통지의 불이행으로서 본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죠. 두 번째가 경업피지 의무. 자, 두 번째가 경업피지 의무입니다. 대리상이 다른 상인의 어떤 종류? 동종업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이 없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 그래서 아무거나가 아니라 본인의 영업부리만 아니면 다른 것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한 거래라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리상 이 사람이 상인이 있고 이 사람이 대리상했을 때 이 대리상은 뭡니까? 영업을 해야 밥 먹고 살죠. 근데 이 사람만 오직 이 사람 것만 해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다른 것을 하지 못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 사람과 동종한 이 원래의 이 상인과 동종업종만 못하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컨대 여기서는 예컨대 보험계약을 체결해 준다. 근데 여기서는 뭘 한다면 여기서는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내용이 서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적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영업부리에 속한 거래라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업피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업사인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대리상이 경업금지 위반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을 한 것일 때는 본인은 이를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을 할 때는 본인은 대리상에 대해서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상업사인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다. 다만 탈취권이 뭐였죠? 탈취권은 좀 뭐라 그랬죠? 이 탈취권은 그 사람이 한 법률 효과를 다 가져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탈취권은 본인이 대리상에 대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게 되는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업피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가 다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권리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냐면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그 다음에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중단이라는 게 없다. 계속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본인은 대리상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지 의무가 있고 경업피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대리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 경업피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주의에 취임한 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법적 거래는 유효하고 본인은 그 대리상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탈취권의 행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탈취권의 행사는 인정이 안 된다. 자기가 계산한 것, 자기가 그 계약의 주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유라든가 이사 또는 사용이 되지 못하나 대리상의 경업비지 의무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경업비지 의무는 이 동종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비밀 준수 의무. 그렇죠? 영업비밀 준수 의무. 그래서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자, 계약 종료 전에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업비밀 준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있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영업비밀 준수 의무는 계약이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바를 정리를 해보면, 자, 뭐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대리상은 자, 우리가 상인과 다시 할게요. 이 상인과 대리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위임 관계라고 그랬죠.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통지 의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영업비밀 준수 의무. 이렇게 있었죠? 준수 의무.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경업피지 의무. 경업피지 의무가 있었다. 근데 탈취권은 인정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맞죠? 이 세 가지. 통지 의무, 경업피지 의무, 그 다음에 영업비밀 준수 의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대리상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지겠지만, 그러면 대리상은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권리는 당연히 이 사람이 대리상의 상인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보수 청구권이 있겠죠. 왜? 이거는 어디 가나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수 청구권은. 자, 상법은 뭐다? 상법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해줘도 어떻게 한다? 공짜로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행위에 대해서 보수를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유치권.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민법상의 유치권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은 뭐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 민법의 물권법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제가 잘 예를 든 게 뭐였었죠? 구두빵 아가씨라고 그랬죠? 아가씨가 자기 구두급을 굳히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찾아갈 테니까 곧 수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가씨가 점심 먹고 와서 지갑을 안 들고 왔다면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구두빵 아저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돈을 줄 때까지 구두를 잡아둘 수가 있죠. 근데 이 아가씨가 밥 먹으러 가면서 구두를 수선 맡기면서 뭘 맡겼냐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귀중품, 예컨대 시계, 예물시계를 맡겼다고 합시다. 예물시계를 이렇게 맡겼어요. 예물시계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밥 먹으러 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해가지고 자기 시계를 몰래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까지 같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자, 갔다 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빵 아저씨한테 나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맡겨뒀던 거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구두빵 아저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구두는 안 돌려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두 수선과 관련된 채권이죠. 구두 수선과 관련된 그 수선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계는 구두 수선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구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시계는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민법상의 이제 유치권입니다. 민법상의 유치권인데, 상법은 어떻게 되냐면,
대리상이 상인의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런 경우에 구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물건까지도 유치권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점유 취득의 원인과 채무자의 소유 여부를 묻지 않으며 피담보 채권이 유치하는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유치권은 그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유치권을 할 수 있는 유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상법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과 결령관계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같은 유치권이라도 민법상의 유치권과 차이가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냐면 이 결령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사 유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 민사 유치권에서도 필요를 한데 우리 상법상이 일반 상사 유치권이라든가 대리상 이런 경우는 불효죠. 이거 뭐냐면 반드시 그 사람 그 채권과 유치권과 관련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보상 청구권이죠.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유치권, 보수 청구권, 유치권하고 이제 세 번째가 보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죠? 보수와 보상이 뭡니까? 보수와 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 보상과 보수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보수는 뭡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죠. 그쵸? 일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수 지급해 주세요라고 뭐 하는 거는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자, 보상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는 거 말고 뭔가 있을 것 같다. 보상해 달라는 건 그러잖아요. 내가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장사를 잘해서 대리를 잘해서 네가 별도의 이익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런 경우는 그것까지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한 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대리상의 활동으로, 그렇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장사하신 분들 뭐라 그러죠?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 그럼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건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일단 권리금은 그 계약 수자 바뀌는 건데 대리상의 권리에서 보상 청구라는 것은 대리상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많은 고객을 안겨줬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가치가 현저하게 지금 증가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그 이익을 좀 나한테 좀 나눠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이 책임 있는 사유. 근데 대리상이 잘못해가지고 끝난 경우는 그거는 인정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라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 구체적으로 네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한 정도까지의 자세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통상적으로 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나한테 나눠주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당신 고객 많이 늘려줬잖아. 따라서 그것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한테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보수는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 금액은 상당한 보수액이죠. 상당한 보상액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하지를 않은 경우는 금액이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아주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로 커진 것을 막기 위해서 최고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년간의 평균 보수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연봉 정도 네가 아무리 그 회사의 업적을 탁월하게 끼쳤다 할더라도 아니면 네가 아무리 그 상인을 위해서 현격한 공헌을 세웠다,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1년간 연봉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보상 청구권을 행사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 계약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액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보상 청구권은 계약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여러분들 제척기간이 뭐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가는 거죠.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자, 대리상의 의무와 책임에서, 자, 제3자의 관계. 자, 대리상은, 자, 뭐냐면, 자, 상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이 있고, 대리상이 있습니다. 대리상이 있고, 대리상은 이 사람을 뭡니까? 중개라든가 채약 대리가 있었죠. 중개를 대신해 준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상인과 대리상 관계에 있어서 제3자. 이 3자 관계가 있죠. 그랬을 때 이 3자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죠. 대리상의 의무와 책임은 대리상이 거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채약 대리상은 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민법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약을 대신해 준다.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줬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대리를 한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리 행위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현명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현명주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근데 상법은 현명주의를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비현명주의가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약대리상은 남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다음 대리상이 단지 중개를 하는 경우는 어떡하냐? 중개를 하는 경우는 대리상은 법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나 의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운데 서서 중개만 하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중개만 하는 거. 대리상의 권리는 대리상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대리상 계약에 의해서 그 권리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채약대리상은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폭넓은 대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중개대리상은 단지 중개에 그칠 뿐이므로 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 범위가 좁다. 그래서 채약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체결할 수 있지만 중개는 단순히 그냥 중개만 하는 거죠. 중개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그 권리 범위가 좁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계약한다. 대신 계약. 채약이라는 게 뭡니까? 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 체결이라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그래서 채약 대리상은 이렇게 쓰면 되죠. 채약 대리상. 그래서 채약 대리상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지 수령권. 통지 수령권 관련해서 상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의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상사매매 배웠었죠. 상사매매. 그렇죠? 상사매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갑이 받고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갑은 어떻게 됩니까? 자, 민법상 달라서 이 목적물을 어떻게 된다? 검사를 해라.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즉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를 부담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상법 총칙에. 그래서 이 의무를 갑한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갑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인이죠. 이 갑이 상인인데 이 상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채약 대리상이다. 또는 대리상. 대리상이 이 갑을 대신해서 이걸 할 경우는 이 사람이 이 통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래 상인이 그 목적물 검사라든가 하자 통지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인을 대신하는, 즉 상인을 대신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체결 대리상이 있다, 채약 대리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목적물 검사라든가 하자 통지 의무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 통지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대리상 종료 원인을 보겠습니다. 대리상은 뭐죠? 자, 상인이 있습니다. 상인이 있고 이 사람이 대리상이죠. 대리상은 상인을 위해서 뭔가 대리를 합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저번에 아까 전 시간에 뭘 배웠었죠? 이 사람의, 즉 상인의 사망은 이 사람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왜냐? 이 사람은 거래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가 있다? 파상과 있다. 사망이라든가 금치사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민법상 위임은 일반 종료 원인인 위임인의 사망, 파산, 수임인의 사망, 파산, 금치산에 의해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상의 경우도 위 원인에 의해서 종료가 된다. 다만 대리상의 경우는 본인의 사망에 의해서 종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이 대리상은 제3자에서 그 법률관계를 한 사람 누구다? 여기 이 대리상입니다. 대리상은 따라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대리해서 이 결과만 그 법률적인 효과만 이 사람한테 갖다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대리상의 종료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리상 계약은 영업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의 폐지나 영업 양도의 경우에도 대리상 계약은 종료한다. 그렇죠?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법정 종료 원인은 자, 당사자가 이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리상 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대리상과 본인 사이에서 잡무를 처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리상은 이미 처리한 대로 대리 또는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 가지며 보상 청구권과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상인으로서 당연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월급 달라고 하는 것은 상인의 경우에 다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보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보상 청구권은 뭡니까? 보상 청구권은 그 회사가 독특하게 어떤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어떤 새로 신규로 뭐 선임을 많이 늘려줬다든지 자기만의 경영 노하우를 많이 공개를 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런 경우에 회사가 잘 된 만큼의 이익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 영업비밀 준수 뭐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미 다 배웠고요.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대리상에 관한 내용을 정결하게 됐는데 이제 종합 정리하면 이 대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다른 사람 특정한 상인을 상시 상업상인이 아니면서 그 사람을 대리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리상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통지가 의무가 있다든가 비밀 통지 의무가 있고 뭐 통지 의무라든가 영업 비밀 준수 의무 뭐 여러 가지 권한도 있고 보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이 대리상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보수 청구권은 당연히 상법의 모든 일반 원칙이죠. 일하면 뭐다?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인으로서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보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하게 영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를 시켰다든지 그런 경우에 뭘 할 수 있다?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상 청구권이 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대리상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